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립니다. 대통령실은 성탄절 즈음에는 이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주변 상권들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이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고란 경제 전문 기자 박수호 매경 이코노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실은 연말까지 청와대 복귀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 청와대로 이전하겠습니다. 지난달까지 청와대 환경정비와 정보통신공사를 마무리했고 식당 같은 지원시설은 지난 3일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 시설이 이달 중순에 순차적으로 이사가 완료되면 크리스마스쯤이면 이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청와대가 용산으로 옮긴 지가 지금 3년 7개월 만이 됩니다. 청와대에서 용산,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일단 그냥 경제적인 비용만 따져보자면요. 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할 때 80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네. 초기 발표가 496억 원이었는데 국방부 등 연쇄 이전 비용이 추가되면서 사실 2배 정도 불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럼 다시 용산에서 청와대로 옮겨야 되잖아요. 이게 한 259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사실 거기가 원래 국방부 자리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청와대가 나가니까 국방부가 다시 이전을 해옵니다. 이게 238억 원. 이걸 그래. 다 합치면 1,300억. 그렇네요. 왔다 갔다가 네. 지금 1,300억 원이 네,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청와대, 용산, 청와대. 그러면 과거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니 5천억이니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고요. 이사 비용과 또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118억 정도로 소요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경호용 이런 방탄 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합계 252억으로 경호처 이사 비용으로 99억 9,700만 원, 본관을 또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경호 시설 하는데 25억. 그래서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말했던 목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와, 이 이전을 둘러싸고 또 사회적 비용도 상당했잖아요. 이것까지 생각하면 그 경제적 손실 규모 자체는 막대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1,300억 원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사실 수백만 명이 청와대가 개방된 이후로 여기를 또 다녀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새롭게 어떤 상권이 형성되고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기회비용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 새로운 이제 뭐라 그럴까요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들까지 따져보면 괜찮다 뭐 이런 것도 좋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다시 또 이전을 해버리니까 불확실성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정권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바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또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갈등 비용으로 합산되면은 1,300억 원 이상의 좀 갈등 비용이 양산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청와대 복귀 소식에 인근 시민들 반응은 기대 반, 또 걱정 반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뭐 통인동이나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청와대에서 쭉 내려오는 이 삼청동이나 이런 쪽 보면 사람들이 기본적인 청와대 관련돼 있는 인사들이 여기서 주변에 그 손님들을 모시고 식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고정적인 어떤 매출이 있었다고 상인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그 용산으로 이전하니까 이 효과는 좀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삼청동 한번 가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만둣국 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예전에 왔던 단골 분들이 다시 이제 행정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3, 3, 5 이렇게 계속해서 점심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일상적으로 먹어주면 저희는 고맙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또 그 주변 상인들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이주 비용 예상했던 비용이 2배 가까이 있어서 여러 경제적 우려, 경제적 손실 얘기 많이 있기는 한데요. 또 주변 상권 계시는 분들도 여기에 궁금하거든요. 주변 상권, 용산도 그렇고요. 청와대 주변도 그렇고 어떻게 움직일 거로 예상이 되나요? 일단 용산 상인분들은 이전한다 그래서 그냥 별 영향 있겠냐 좀 무덤덤하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실 직원들이 와서 처음 6개월이야 좀 반짝하고 밥을 먹었는데 그 이후에는 잘 안 온다. 오히려 이제 여기 용산 근방이 대통령실 사람들로 굴러가는 상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않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 네. 용산이라는 위치 자체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합니다. 이 청와대처럼 조금 약간 외딴 곳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밥을 먹고 게다가 이제 최근에 이쪽에 굉장히 힙한 식당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네. 저도 최근에 가봤는데 젊은이도 많고요.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반면에 이제 청와대 인근 상권의 경우에는 여기가 좀 외졌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오지 않는 이상 여기 와서 밥을 먹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와대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청와대 직원들이 여기서 회식도 하고 일상적으로 밥을 먹기 때문에 오히려 이곳 분들은 상권이 살아날 것이다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상권 활성화를 기대했던 것만큼이라 다시 직원들이 네네. 청와대가 들어오는 걸 더 반긴단 말씀이죠. 사실 관광객들이 와서 네. 했던 것도 약간 반짝이었다라고 해요. 예. 사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반짝 누가 많이 오는 것보다는 그냥 단골이 와서 이렇게 깔아주는 게 사실 장사하는 데 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걸 기대하고 있고요. 다만 우려하는 게 청와대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시위가 많아질 것 같다. 이 부분은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용산이 사실 그랬었죠. 용산 상권 굉장히 반긴다. 그리고 또 네. 떠나면은 싫어할 거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니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네, 일단 것 택시 같습니다. 기사분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네. 택시 기사분들이 이제 내비에서 네. 용산 이 일대가 갑자기 좀 이렇게 블러 처리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여기에 힙한 데를 가고 싶어 했는데 택시 기사가 여기 근처에 내리려고 하면 약간 내비가 좀 돌아가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좀 보안 없어지면, 때문에? 네네, 보안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면 아무래도 이제 택시 기사분들은 용산에 여기서 좀 일거리가 더 많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이제 식당 주인들도 야 드디어 시위가 없어지는구나 이런 부분들 시위. 때문에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교통 정체가 상당히 많았다 그래요. 네. 특히 이제 그 퇴근 시간에 대통령 차가 나가거나 이렇게 하면 일대가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좀 마비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안 그래도 이제 뜨는 상권인 그 용산 상권이 이제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진짜 고 기자 말대로 그건 도심에 있고 청와대는 좀 떨어져 있는 맞습니다.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엔 우리 주식시장 얘기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치 찍을 때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 좀 소외가 됐었는데요. 코스닥이 연말 연초에 항상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또 관심 갖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2010년 이후에 봤더니 12월, 1월, 2월, 3월 이때 코스닥 지수 상승률이 코스피 지수 상승률도 앞질렀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을 코스피 지수가 1.09% 올랐거든요. 근데 코스닥이 1.66% 올랐어요. 1월에는 코스닥 지수가 1.13 올랐는데 코스피는 0.51% 상승에 그쳤고요. 12월, 1월, 2월, 3월은 코스닥이 더 강세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 코스닥이 더 강세였나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누가 투자하느냐입니다.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 거래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냥 외국인들은 대형주 위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국계 펀드 가운데 특히 헤지 펀드 등은 연말이 되면 일단 한번 수익을 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헤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수익의 몇 %를 자기가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중 투자를 해가지고 꽤 잘 벌었습니다. 여기서 수익을 확정해야지 내가 수수료를 얼마를 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연말에 한국 주식을 좀 파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연말이 되면 코스피 지수를 좀 많이 파는 경향이 있다. 코스피에 투자를 더 많이 했으니까. 맞습니다. 네. 코스피에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코스피를 많이 파는 거고요. 그러면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면서 오히려 코스닥에서는 소규모긴 하지만 매수가 들어오기도 하고 있고요. 네. 이러기 때문에 코스닥이 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코스닥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기대감으로 많이 가는 시장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나온다라기보다는요. 그런데 연초에 보자면 CES라고 해서 세계 최대 IT 박람회가 열리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IT 계열 그 기업들이 뭔가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고요. 네. 기대감 때문에 또 하나가 우리 코스닥의 주요 업종 중에 하나가 바이오입니다. 네. 그런데 1월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이 컨퍼런스가 또 굉장히 큰 바이오 업계에서는 행사예요. 이런 행사를 전후해가지고 또 바이오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코스닥에 상장된 주요 바이오 회사들이 오다 보니까 코스닥이 연말 연초에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월이면 글로벌 행사, 큰 행사가 있는 영향도 코스닥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올해 어떨까 싶은데요. 올해는 정책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정책이 또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정책 중에서 이제 뭐 세제 정책이 크고요. 뭐 정책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야기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 다양하게 지금 밸류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증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그 확고한 의지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코스닥 정책도 나올 거라는 얘기들이 네네네네. 솔솔 들리기는 해요. 네, 그 뭐 네. 일단은 뭐 세제 혜택 관련된 이야기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네. 연기금에서도
그 이제 그 외국에 일단은 뭐 외환 위기, 외환과 관련해서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하려면 국내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연기금이 국내 투자를 많이 하도록 지금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도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펀드, 그러니까 코스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제 정책 펀드들도 지금 이제 정부와 그리고 지금 AI 펀드 이런 것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박현준 뭐 미래에셋 회장이 뭐 위원장이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이런 펀드 조성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정책 펀드까지 포함되면 아무래도 활성화가 조금 더 많이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봤더니 연기금이 이달 들어서 연기금 자체가 네네. 800억 원을 코스닥에서 순매수를 네네네네. 했다고 해요. 어떤 종목들을 주로 산 건가요? 일단 그러면? 로보티즈라는 회사를 제일 먼저 많이 샀고요. 거기 더해서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그 바이오 회사도 많이 샀고요. 뭐 하는 회사들? 바이오 회사? 로봇? 그러니까 로봇 회사, 그러니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이런 회사는 로봇 회사고요. 네. 알테오젠 같은 회사는 이제 바이오 회사인데 최근에 좀 많이 떴던 회사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에코프로비엠 같이 이제 원래 2차 전지에서 원래 대장주였는데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회사들도 다시 연기금에서 보는 걸 보면 아 이제 앞으로 전기차 분야에 다시 한번 좀 힘을 실어주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개미 투자자 역시 그러면 이 연기금 같은 이제 큰 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뭐야 하면서 다시 같이 한번 들어가는 네.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손이 움직여준다 이거 자체도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식시장의 또 한 가지 이슈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내년 4월 배당금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배당주에 관심이 쏠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2천만 원 이상 배당 이자 소득을 받으면 이게 그 배당과 이자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벌고 있는 그 근로소득이라든가 사업소득이 합산을 해버립니다. 네. 원래 벌고 있는 소득에다가 배당 소득을 얹으니까 세금을 과세 표준 많이 자체가 내는군요.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죠. 네네. 이러다 보니까 45% 최고세율을 부담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분리과세를 해서 배당 소득은 배당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면은 누가 가장 혜택을 볼까요? 이게 합쳐지는 걸 분리해서 내서 합쳐졌을 때 돈을 많이 벌던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부자들이 가장 예. 많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을 내놨는데요. 네. 지금 나오는 비판은 이거 부자 감세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고배당 상장 주식에 투자해서 받은 배당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맞아요. 이거등이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전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해당 기업을 살펴봤더니 증권사에서 분석해봤더니 상장 주식 가운데 한 12% 정도만 해당된다라고 해서요. 또 일각에서는 너무 배당 기준을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특정 종목에만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를 입법한 기재부나 아니면 이제 민주당 쪽에서 주장은 뭐냐면 이렇게 배당 소득을 과거보다 늘린 업체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지 뭔가 배당 소득을 앞으로 더 많이 늘린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심어줄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고배당주로 머니 무브, 돈이 옮겨갈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세금입니다. 특히 이제 그 우리 그냥 일반 개미도 있지만 슈퍼 개미 포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동안 이제 그 금융소득에서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사실 45% 종합 과세 대상에서 45%의 세금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개별 분리과세가 돼버리니까 아무리 50억 이상인 경우에도 30%만 내면 15%포인트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아까 그 고란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그 12% 전체 그 종목 중에 12%가 고배당주다. 그러면 여기에 집중 투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런 부분들에 계속해서 1년, 2년, 3년 쌓이면 그래도 이 전체 파이가 커지면서 뭐 처음에는 부자 감세 이야기 나올 수 있지만 거래량이 많아지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다시 또 그 전체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3년 후에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켜봐야- 아울러서 네. 예, 이제 머니 무브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배당 소득 분리과세거든요. 네. 이자 소득은 분리과세가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자들 입장에서 사실 세금 문제가 굉장히 되게 크리티컬한 부분인데 이자 소득은 지금처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원래 근로소득에다 합산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세 표준이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배당 소득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기왕에 이자 내가 예금해가지고 이자를 하느니 조금 안정적인 배당주에 넣어서 배당 받으면 세금 훨씬 덜 내지 않겠느냐라는 부자들이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23년 기준으로 보니까 연간 이자 소득 2천만 원 이상 납세자의 총 이자 소득이 약 10조 7천억입니다. 이거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한 200조 정도가 되거든요. 이 중에 일부가
절세 혜택을 노리고 배당주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그야말로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증시 활성화가 목적인 대책 맞습니다. 정책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연말이 될수록 물가 얘기 자꾸 나옵니다. 물가에 아무래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점심 먹고 커피 마시면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 따뜻한 붕어빵, 그 간식, 길거리 간식은 한 개에 1,000원이 됐습니다. 두 개, 뭐 세 개 2,000원 막 이랬었는데 너무 올랐어요, 정말. 저도 약간 집 근처에 붕어빵을 약간 트럭 있잖아요. 네. 트럭에서 파는 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3개 2,000원이더라고요. 그래 파는 데 있어요? 네네. 네. 근데 가게 들어가서 파는 붕어빵 있잖아요. 그거는 아까 1,000원 말씀하셨는데 네. 무슨 소리 1,500원, 2,000원씩 아, 합니다. 그래요? 물가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재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우리가 게다가 여기서 환율까지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원재료는 대부분 다 수입에 의존하니 원래 가격이 올랐고 게다가 환율까지 올라가지고 2배로 오른 이 원자재 비가 그대로 물가에 소비자 물가에 반영된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먹거리 물가 공포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지금 확인했더니 먹거리 물가가 5년 새 27% 정도 오른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런 통계가 나왔다면 실제 체감은 더 많이 그렇죠. 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냥 바나나나 망고 이런 거 사보면 되는데요. 뭐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보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이제 망고 가격이 이제 지난해 같은 해에 비해서 이제 요새 한 7,100원 정도 한다는데 33% 가량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인애플 가격도 개당 7,933원, 작년보다 23% 올랐다. 이게 뭐 사실 환율 효과도 좀 있고 여기 더해서 이제 뭐 각종 그 세금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물가가 같이 오르면 운송료 오른다 뭐 다 오른다 이렇게 해버리면 수입 물가가 오른 거에 환율까지 오른 데다가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각종 이제 유통 비용이 같이 올라 버린다.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밥상 물가가 우리 그렇게 싸다고 생각했던 미국산 쇠고기까지 올랐다 이런 네, 이야기까지 맞아요. 포함돼 버리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 물가는 20% 올랐다 이렇게 5년간 20% 올랐다 그래도 그 식품은 27% 올랐다는 게 굉장히 서민들의 그 장 보는 문화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귤이 105%나 올랐어요. 저 너무 실감하는 어. 게요. 저희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귤이거든요. 귤이요? 네. 근데 귤값이 예전에는 그렇게 안 비쌌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냥 이렇게 최근에- 쌓아놓고 맞아요. 먹던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너무 많이 귤이 지금 올랐네요. 100% 넘게 오르면서 아무래도 귤 사드시는 가구에서는 좀 부담을 상당히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휘발유, 석유류 가격 이거 그나마 좀 안 올랐는데 이게 3년 만에 다시 이것도 상승 전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새해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가 또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동안 3년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화되어 있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11월부터 이제 석유류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 가까이 올랐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물론 이제 1월부터 11월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석유류 물가가 그러면 2022년에 생각해 보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막 터졌을 때 그때 네, 어땠습니까? 그때는 굉장히 많이 그렇죠. 올랐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때 이후에 사실은 좀 이렇게 안정화됐다가 갑자기 이렇게 조금씩 오르면 이게 이제 연관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운송료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바로 직격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송 비용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유통 비용이 들썩들썩하게 되고 이게 네. 소비자 다시 또 물가로 오르는군요. 전가가 되기 때문에 이 석유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이게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게 좀 걱정됩니다. 네, 그래서 뭐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 논의 중이라니까 조금 안정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체감 물가가 다 오르다 보니까 소비자도 뭐 소상공인도 모두 다 지금 한숨을 쉬는 상황입니다. 아예 장사 접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 아까 붕어빵 얘기 나왔는데 붕어빵 장사 트럭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네, 요즘엔. 맞아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붕세권 안내하는 앱이 등장할 정도로 네. 붕어빵 가게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네, 그 와중에 연말연시 호텔 케이크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아. 50만 원짜리 케이크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 야, 이거는 너무 물가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예쁘긴 하고 맛있어 보이기는 네. 하지만 네. 좀 너무 물가를 사실 저게 자극할 수 호텔 있습니다. 입장에서는 일종의 자존심 경쟁이에요. 음. 누가 비싸고 고급스러운 거 내놓느냐라고 하는데 저 50만 원짜리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개만 판대요. 아. 그러니까 약간 시그니처 상품인 거고요. 네. 하지만 연말에 이제 케이크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이 가공식품 물가 이거 한 번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연말에는 뭔가 좀 소비를 하고 싶잖아요. 음흠. 그리고 수요가 일시적으로 폭발합니다. 이때는 가격을 올려도 매출에 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수기에 일단 가격을
올려요. 비수기가 되면 원재료 가격이 급락하지 않는 이상 가격을 원래대로 돌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3만 원짜리 케이크 있었는데 연말에 4만 원 올립니다. 그럼 비수기에 이거를 다시 3만 원 내리느냐? 아닙니다. 한 3만 그렇죠. 5천 원 정도로 내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른바 연말 케이크플레이션 현상 나타날 것 같아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동시에 가성비 케이크도 있다고 하니까요. 가성비 케이크도 좀 관심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란, 박소 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경기 시점입니다. 부동산 전문 김경기 경제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시장에 한번 참견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대치 목동 안 부럽다는 동네 광장동이 뜬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예, 광장동. 이 한강벨트 서울 가장 동쪽에 있는 그 지역이죠. 네. 이번에 이 광장동에서 수능 만점자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왔습니다. 수능 얘기군요. 예, 네. 작년에는 서장엽 학생이 만점을 받았고요. 올해는 왕정건 학생이 만점을 받았어요. 이 2년 연속인데 네. 이 광남고 저 학생이거든요. 네. 이 광남고가 뭐 사립도 아니고 뭐 자사고도 아니고 이 저희 공립고입니다. 이게 네. 공립일반고인데 예. 공립일반고 기준으로는 2년 연속 그 이 만점이 최초였죠. 아하. 지금 화면에 네. 보이네요. 서울 광진구. 이게 광남 학군, 광남 초중고 있는 저 부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 전체가 지금 요게 이 광장동 지도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보면 광남학군, 양진학군, 그다음에 원래 요 광장학군 이렇게 네. 크게 세 개의 학군이 있고요. 이 동네가 이렇게 크진 않아요. 아하. 크진 않는데 네. 이 광남 학군의 이 광남 초중고, 특히 이 광남중이 처음에 유명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 일반 조금씩 고인데 그렇죠. 일반 중학, 예. 일반고. 예, 네. 조금씩 이 광남중으로 오려는 그 수요가 이렇게 몰리면서 학군 수요가 이게 시작이 됐고 네. 그러다 보니 양진학군, 그래서 이 양진 초중 이쪽도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좀 이 학군가가 형성이 됐고요. 네. 광장동 뭐 아시다시피 이 광장학군은 이 전통적으로 요쪽 그 원래 그 과거 이 한강변의 이 과거 부촌으로 알려졌던 요 세 군데가 이렇게 그러니까 광장동 학군을 형성을 하면서 네. 요 앞쪽에 또 이 학원가가 있죠. 네. 그러면서 얘가 이게 어느 정도 이 학군지가 이런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광남고 그 출신 그 2년 연속 그 저 수능 만점도 아마 그런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집값 사실 학군의 영향 많이 받잖아요. 예, 예. 그러면 지금 학군지, 집값을 좌우하는 학군지 이곳 말고도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곳은 대치동, 목동 정도인데 또 여러 곳이 있다면서요. 예, 사실 이 광장동 학군 이 사실 일반인들에게 안 알려진 곳인데, 네. 그러니까 이 가령 예를 들어 이런 대치 잠실이나 뭐 예를 들어 목동 가기 너무 멀다, 네. 뭐 또는 뭐 너무 가격이 부담이 된다던가 그런 경우 이런 분들이 이제 광장동에 가면서 이제 사실 이제 드디어 이제 빛을 발하는 그런 시기가 지금 온 건데 네. 어찌됐건 뭐 전통적으로 아시다시피 가장 유명한 곳은 뭐 대치동이나 목동이죠. 그 1티어라 그러고 2티어는 뭐 보통 이 반포 그리고 전통적인 이 중계동. 강북의 맞아요, 중계동, 맞아요. 이 은행 사거리를 중심으로 네. 한 이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덕, 잠실 이런 곳이 이제 이 대치동 옆에, 그러니까 굉장히 학원도 많고 가까운. 좋은 네네. 곳인데 학군으로 좋은 곳인데 대치동 옆에 있어서 살짝 좀 이런 어떤 불이익을 보는, 학군에 있어서의 불이익을 보는, 그래서 이제 3티어라고 이제 보통 저희가 불러요. 근데 네. 이 학군지는 굉장히 특이한 수요인 게 굉장히 이런 어떤 그 이사 수요가 굉장히 강합니다. 방학 이사 수요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특히 이 봄방학 이사 수요가 굉장히 강해서 2월 달에 대부분 많이 이사를 하고 그러는 그런 특징을 보이죠. 아, 예, 신흥 예. 학군지도 이제 부상을 하네요. 그러니까 봄방학이 되면은 네. 사람들이 다음 이제 3월 계약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사를 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곧 봄방학이니 관심이 있으신 예. 분들은 관심 가져볼 만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안 나오네요. 광규형이 웃겠네.
이거 무슨 내용인가요? 광규 예. 배우 김광규 씨네요. 네, 배우 김광규 씨인데 이분 그 어디 사시는지 뭐 그-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송도 예, 아파트 인천 송도 가깝죠. 신도시 네. 살고 있는데 네. 한때 처음에 사서 뭐 본인이 이제 저 TV 프로그램 나와서 많이 이렇게 하면서 이 송도 유명해졌어요. 처음에 좋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격이 뚝 떨어졌죠. 네. 그러면서 광규 형이 울겠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미 막 돌았어요. 예, 예. 그랬는데 절반 정도 떨어진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런 뭐 40%에서 50%까지 하락 거래가 잇따랐다고 이제 하는데 네. 이제 드디어 조금 그래도 아. 웃을 수는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예. 지금 보이는 건가 예. 봅니다. 이건 물론 뭐 네. 그 김광규 씨가 살고 있는 네. 그 보유한 그 아파트는 아닌데요. 바로 네. 옆 건데요. 3월에 9억 5천만 원에 이 거래됐던 아파트가 저 지난달에 10억 3천만 원, 그러니까 3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아, 15대책이나 이후네요. 예, 11호 예. 대책 이후에 더 예, 올랐네요. 물론 그 영향도 있고 올해 이제 다른 저 서울 핵심 지역에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니까 네. 이 인천 송도도 바로 그 다음 어떤 그런 그 지역으로서 풍선 효과를 누리는 거죠. 아, 역시 풍선 예. 효과가 예, 있었군요. 예, 예. 11호 대책 이후에 이 풍선 효과 말고도 여러 또 부작용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또 전세 비상이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 보통 입주를 하게 되면 전세 물량이 많아지고 그리고 전세값은 떨어지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번 이 연말 연초에 서울이랑 광명, 특히 경기도에서는 광명 지역인데 이 서울 광명에 총 합쳐서 2만 가구 정도의 새 아파트가 입주에 들어가요. 이 보통 새 아파트 입주가 쏟아지면 이 보통 그 집주인들이 잔금을 치러야 되니까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면 연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급할 때는 가격을 확 낮춥니다. 네. 그래서 이 대부분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화면에도 나오지만 지금 이 잠실 A 아파트 이게 그 올 연말 그러니까 이제 새로 입주하는 예, 아파트인가요? 이번에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인데 전세가가 오히려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왜 그런가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정부가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들이 예를 들어 임차인을 받으려면 그 세입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새 아파트는. 그렇다 보니 이거 이러다가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도 못 받는데 이거 잘못하면 내가 전세 못 받는 거 아니야? 전세 못 받으면 그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려는 계획이 틀어지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 집주인이 오히려 주담대를 받는 겁니다. 아. 집단 대출을 본인이 받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들어가든가 그럼 그러니까 집 주인이 들어가는 경우가 네. 많아져서 매물 자체가 줄어드는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제가 대출을 받았잖아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여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전세, 반월세, 그러니까 반전세로 내놓는 거죠. 월세로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대신 집주인이 들어가든가 반전세로 내놓는 물건이 늘어나면서 전세 물건이 줄고 그러다 보니 이 물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실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들도 많네요. 지금 입주 마찬가지입니다. 물량들이 예. 많이 있기는 하네요. 송파구 이 잠실이 4,500이고요. 네. 이 동대문도 이문동이에요. 이문동도 4,300. 그리고 뭐 중랑, 강남, 서초. 그리고 지금 이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 이 광명시에도 뉴타운이랑 재건축 입주 물량이 있어서 한 7천 가구 돼요. 다 합치면 한 2만 가구. 이 만만치 않은 물량인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걱정입니다. 전세가 사실 이렇게 귀해지는 이런 상황인데 예. 이 와중에 이제 또 세입자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 솔솔 들립니다. 보니까 해외에서 하는 일명 세입자 면접제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흡연자 여부도 뭐 조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예요? 이게 만약에 전세가 물건이 많아가지고 임차인이 예를 들어 우위에 있다. 이러면 임차인 우위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건데 네. 입주 물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집주인들이 이 세입자를 골라서 받아야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뭐 이거를 법제화를 추진한다. 뭐 아니면 예를 들어 이런 어떤 그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그거를 이 세입자의 정보를 올리는 거를 의무화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 네. 집주인들 입장에서 아니 왜 세입자에게는 집주인 정보를 다 공개하는데 집주인들은 왜 세입자 정보를 모르냐. 이러면서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실제 일부 외국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긴 있거든요. 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임차인의 정보를 또 임차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쉽게 그게 가능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전세 물건 없고 전세값은 오르고 지금 11호 후유증이 상당합니다. 그렇다 보니 정부에서는 뭔가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어제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런 내용이 한번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대통령께서 어제 타운홀 미팅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15 대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쏠림 현상이 강했기 때문에 좀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 이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 우대 정책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서 이제 수도권 집중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브레이크가 걸리는 걸까요? 지방 우대 정책이 있을까요? 분위기가 여하튼 이렇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에게 물어봐 부동산만 질문 가겠습니다. 규제 일부 풀릴까? 지금 규제가 너무 세서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 풀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이 물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거는 이 물건이 안 나오는 그런 어떤 규제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규제를 풀어달라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 답을 말씀드리면 네. 일부 풀릴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네. 풀지 않으면 네. 더 큰 문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규제를 완화해야 됩니다. 네. 이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건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그렇고 네. 뭐 저 투기과열지구도 그렇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아까 말씀처럼 이 일단 시작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일 그 만찬 회동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예요. 지금 계속 서울 외곽이나 경기권 이런 쪽에서는 이 규제 너무 심하다, 삼중 규제 너무 심하다, 풀어달라 이루고 있는데 그런 요구가 나오는 상황에서 부수장이 만나니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만약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은 서울 기준으로 이 정비 사업을 통해 나오는 게 만여 가구 남짓입니다. 만여 가구 초반대예요. 이번 연말 연초 2만 가구보다도 안 돼요.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도 전세가 이 정도인데 만약에 규제를 그대로 놔뒀다. 그러면 정말 전세 큰 난이 벌어질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집값이 그런 어떤 투기 수요가 몰려들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이 서울 외곽이나 경기, 뭐 특히 뭐 성남에서도 분당이 아닌 뭐 이런 수정구나 중원구, 뭐 그다음에 경기, 뭐 의왕시 이런 곳은 규제를 약간 좀 일부 조정을 하고 특히 완화를 하는 조치가 있지 않으면 그러면 내년에 이 전세 가격 급등으로 인한 어떤 매매 가격의 불안함이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일부 완화는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부동산 규제 일부 완화 필요해 보인다. 예. 이런 진단이었습니다. 오늘 부동산 경기 시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경기 경제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라이브로 이어갑니다. 조금 전에 보신 배우 조진웅 씨의 소년범 논란과 은퇴 선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변호사가 최초 보도 매체를 고발했습니다. 소년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법무법인 호인의 김경우 변호사는 미성숙한 영혼에 어렵게 부여한 다시 시작할 기회라고 이 소년법의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그 사건 기록 유출은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된다.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가 돼 있다면서 혹여나 기자가 공무원 또는 관계자 등을 통해서 정보를 빼냈다면 그 자체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고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자, 법조계와 대중들의 시선이 좀 다르고 이 이야기로 정치권도 갑론을박 중인데 이 와중에 앞서 보신 것처럼 조진웅 씨가 나온 작품들, 특히 촬영을 다 했다는 시그널2가 어떻게 될지 관심입니다. 작품의 상징성과 배우의 과거가 상충하는 수준이라서 편성이 어렵고 그렇다고 배우가 나온 분량만 편집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아예 AI로 분량을 교체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한 작품에서 이 논란이 된 배우의 몸을 그대로 두고
AI는 배우의 얼굴을 입히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진퇴양난에 놓인 기대작을 두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박나래 씨에 대해서는요. 주말 사이에 의혹이 하나 추가됐죠.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황우울제 등 주사, 링거를 공급받았다. 이른바 주사 임무로 지목된 A씨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면서 현재 한 의대병원에서 최연소 교수도 지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냐. 이렇게 가운을 입은 사진까지 올리면서 SNS로 해명글을 냈는데요. 이에 한 의사 모임이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A씨가 다녔다고 하는 포강의과대학이라는 곳은 존재하지가 않는다. 설령 중국 내 의대를 졸업하고 거기에서 면허 취득했더라도 한국에서 의료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A씨의 SNS는 어젯밤에 모두 정리가 됐습니다. 그 해당 글을 포함해서 그 어떤 게시물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검찰에 고발까지 됐습니다. 한편 이 박나래 씨는 오늘 중으로 추가 입장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논란, 불법 의료 행위 등에 대한 해명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며느리를 처벌해달라던 류중일 전 감독이 직접 청원한 이 사건에 이번엔 친정 아버지가 등판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 없었고 오히려 전 사위가 이 사건을 빌미로 수십억 원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언론에 제보하겠다면서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작년 4월에 이미 300만 원의 약식 명령 선고를 받았다는 건데요. 또 이 딸이 재직하던 학교는 일반적인 고등학교가 아니고 학생들과 함께 호캉스 간 거다. 또 이 사건의 제자와는 대학 면접 장소 근처에서 투숙한 거고 간이 침대도 따로 결제했다. 결제는 또 남편에게 알림이 가는 공동카드로 했다면서 이런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 빌미는 딸이 제공했지만 사회적으로 매도당할까 봐 딸을 잃을까 봐 걱정돼서 나섰다는 친정아버지, 전 사돈지간까지 모두 소환된 이 공방의 사실관계에도 대중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억 명이 지켜봤다는 이 월드컵 조추첨식 보셨나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위한 정치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This is truly one of the great honors of my life. And beyond awards, Johnny and I were discussing this. We saved millions and millions of lives. 얼마 전에 신설된 이 제1회 피파 평화상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아갔습니다. 후보 선정 기준, 심사 과정도 공개 없이 한 달 전에 급조된 상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아갔다.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트럼프의 취향을 반영한 문화 공연들, 함께 셀카를 찍으면서 친분을 과시하는 피파 회장의 모습들, 외신은 과거 월드컵을 선전 무대로 활용했다는 독재자 무솔리니까지 언급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상 최초로 2번 포트를 확보한 우리 대표팀은요. 멕시코, 남아공 등과 한 조에 편성되면서 죽음의 조를 피했다는 평가입니다. 내년 6월 12일에 첫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자, 이상 오늘의 뉴스 라이브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오늘 머사니가 이어집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뭐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유한솔의 오늘 머사니 이어집니다. 자, 오늘은 발명왕이 된 스타들 관련해서 특허권 또 상표권 이야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님 모셨고요. 일타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상 속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 저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발명에 나선 스타들의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해봅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이 납작한 헤어롤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헤어롤이라고 하면 이제 여성들이 앞머리에 많은 그걸 네네.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특허까지 냈다고 해요. 주인공이 누군가요? 예, 구혜선 씨인데요. 우리가 헤어롤 하면 이게 제가 이제 컵을 들어보이겠습니다. 컵이 이제 예. 원통형으로 되어 있고 이게 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성분들이 말고 다니는데 네. 이게 말고 다닐 때는 이제 편하지만 평상시에 이제 보관하려고 하면 그쵸. 이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제가 종이를 하나 들어드렸는데요. 이렇게 지금 일자 형태로 돼 있어서 이렇게 말립니다. 아, 이렇게 말아주게 네. 되면 이게 헤어롤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구혜선 씨가 특허를 개발한 이렇게 딱 이제 예. 붙이고 평상시엔 풀고 이걸 어디에 보관하느냐? 핸드폰 케이스에 보관합니다. 그런 것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혜선 씨 같은 경우 현재 이제 카이스트 과학저널리즘 대학원에서 공학 석사를 밟는 과정 중에서 네. 석자 교수님과 같이 이것을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현재 이제 이것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는데 친구들이 헤어롤 말고 다니는 걸 보고 상당히 이제 불편함을 느끼고 또 이제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 이제 옷에 달라붙고 하고 이제 이런 부작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뭐 되든 안 되든 휴대폰 케이스에 한번 붙여볼까? 어허. 이게 이제 시작점이 됐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달에 이미 특허 출원을 시작해서 이듬해 12월에 정식 등록을 했고요. 예비 벤처 기업 확인서까지 취득을 했고 최근에는 유통 채널에서 판매까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뭐 졸업 과제에서 시작해서 이제 사업가로 변신을 한 케이스인데, 자, 또 이제 한 분 더 살펴보자면 예능감 못지않은 또 명석한 또 비상한 두뇌로 주목을 받았던 개그맨 장동민 씨가 또 사업가가 됐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로서 직접 또 발명한 제품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제품일까요? 예, 이게 이제 음료수 병을 따면 우리가 이제 분리수거 하시죠, 분이. 예, 예, 그렇죠. 분리수거 하면 우리가 이제 음료수를 먹고 나면 라벨을 이제 띄어서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거 떼야 아니겠습니까? 되죠. 그 라벨을 떼는 게 상당히 좀 번거롭고 귀찮고 때로는 그냥 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요게 이제 제가 볼펜을 들고 있는데요. 요 볼펜을 음료수 캔이라고 하면 요 캔 뚜껑을 딱 따는 순간 이 밑에 붙어 있는 라벨지까지 다 떨어지는 그런 이제 특허를 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아이디어가 좋은 상태고요. 네. 최근에 이제 9개국에서 특허를 진행 중에 있고 해외 시장보다는 이제 국내에서 네. 한번 좀 이제 시도를 할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21년에 원터치 라벨지 특허를 냈고요. 이듬해 정식 등록을 마쳤고요. 2013년에 친환경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환경부가 주최하는 네. 환경 창업대전에서 해당 기술로 우수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화면에 계속 보여드린 이 세계 최초의 세로 라벨을 개발한 건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하다가 잘 못해가지고 늘 경비 아저씨에게 혼나서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일상의 불편이 아이디어가 되고 사업의 열정으로까지 이어진 건데, 자, 열정이라고 하면 사실 이분 빼놓고 연예계에서 이야기하기 힘든 게 또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출신의 윤호 씨 네네네. 얘기입니다. 발명이 평소에 취미라고 하더라고요. 네, 무려 특허 출원만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흠. 먼저 우리가 흔히 쓰는 마스크에다가 입구구멍의 중앙부에 구멍을 뚫어서 음식이나 이 음료를 마시기 편하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네. 특허를 한 게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마스크예요. 네, 기술 특허가 5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농도 조절 가능한 이중 컵이 있는데요. 캡슐 부분이 있고 그냥 이렇게 컵을 이용할 수 있고 빨대가 2개 달려 있어서 네네. 스스로 농도를 조절해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컵도 기술 특허를 냈고요. 예. 또 케이크 받침을 포장재를 이렇게 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펼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특허 출원을 낸 바 있습니다. 다양한 네.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실제 이렇게 특허에 반영하고 출원까지 하는 도전 정신을 보여준 윤호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본인은 이제 사업 구상보다도 일단은 특허권 출원과 발명 자체에 관심이 많았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건 없는데 이 특허가 취미라고 하는 윤호 씨보다 더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 분이 또 있어요. 배우 이시원 씨의 얘기입니다. 특허가 10개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또 저희가 익숙하게 쓰던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이제 마스크를 썼는데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 사람 입 모양을 보고도 이제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 농인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를 못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사람 입 모양을 보고 그 유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명 마스크를 이제 개발했는데 이게 코로나 때 개발한 건 아닙니다. 이시원 씨가 중고등학교 때 대략 한 20여 년 전쯤에 네. 황사 때문에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농인분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서 예. 이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수화를 배우고 있는데 수화 선생님께서 이 마스크를 쓰고 그 수업을 진행하는 걸 예. 보고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이시연 씨 같은 경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인슐린 경고 투여를 위한 운반체라든지 예. 구부러지는 인라인 스케이트라든지 안면 마스크 이런 부분들에 특허는 있는데 세상에 좋은 일을 했다라는 생각으로 특허 출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시연 씨 아버님도 대단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쓸 때 밥솥을 할 때 저 같은 경우 네. 아내가 이제 밥을 해달라고 그러면 어디까지 물을 부어야 될지 어디까지 쌀을 부어야 될지 눈금을 보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눈금을 최초로 개발하신 분이래요. 그럴 정도로 집안에서 취미가 발명일 정도로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물림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투명 마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화면 아래 열심히 수어를 또 전해주고 계신 수어 선생님께서 아마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자, 이 좋은 일을 했다는 점 정도로 이제 만족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으로 알려져 있죠. 최희 씨 같은 경우는 마사지 침대로 디자인 특허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게 또 개인적인 고충과 경험에서 비롯된 별명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임산부였을 때, 임신을 했을 때 겪었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이렇게 디자인 특허까지 간 건데요. 2021년 8월에 디자인 특허를 냈고요. 우리가 보통 임산부들이 마사지를 받을 때 엎드려서 이렇게 받는데 배 부분이나 가슴 부분 또 머리 쪽에 움푹 패여 있는 디자인을 좀 고안해냈다고 합니다. 예. 불편함을 개선하려고 이렇게 도전을 해봤는데 사실 어렵지 않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다라면서 혹시나 일상생활에서 아이디어가 있다면 누구든 용기를 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전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각자의 경험과 또 관심사가 좀 투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먹방 유튜버로 요즘은 더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는 가수 성시경 씨 같은 경우가 또 연예계 대표 애주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의 이름을 딴 주류 출시해서 화제가 됐었어요. 예,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기회를 좀 탐색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데요. 네네. 성시경 씨가 쌀 함유량이 46%짜리 도수가 12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막걸리 한 2배 이상 되는 네. 막걸리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물을 희석하지 않은 전통주 스타일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온라인 판매가 된 이후에 초도 물량들이 전부 완판되는 기록을 세웠다라고 하고 2024년 대한민국 주류 대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성시경 씨 같은 경우 이제 6도 막걸리, 이제 평상시 한 4, 5도 정도 되니까 평상시도 막걸리, 그다음에 이제 탄산이 들어간 막걸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마지막은 자신이 이제 자신의 이름을 딴 다양한 이제 주류를 만들 생각인데 소주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성시경 씨의 포부처럼 실제 자신의 이름을 딴 소주를 출시한 경우까지 있고 앞서 살펴본 경우들하고는 다르게 주류 쪽은 사실 그 스타들이 좀 네. 사업 진출을 활발하게 또 타진하고 있는 그런 분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높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고 연예인분들께서 이제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다양한 주류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수 박재범 씨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증류식 소주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증류식 소주는 우리가 전통주로 불립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음식점에서 마시는 소주는 희석식 소주거든요. 물로 탄 거고 증류식 소주인데 이게 이제 한 병에 10,000원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병이 1분에 완판되는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조금 전에 언급했던 성시경 씨의 이제 막걸리 이외에 래퍼 최자 씨는 복분자와 사과만을 이용해서 만든 술을 선보이기도 네네네. 했고요. 신동엽 씨 같은 경우 위스키를 출시를 했고 예. 가수 김재중 씨도 전통주 막걸리를 내놨고 가수 지드래곤 하이볼 시장에 맞아요. 뛰어들었다고 네.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양한 맛과 컨셉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요즘 이제 젊은 MZ 세대 같은 경우는 예. 술을 단순하게 그냥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거니까 예. 나 지드래곤 하이볼 마셨어 뭐 이런 정도의 그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제 술을 먹을 때 고정 브랜드를 마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가수 이제 뭐 연예인들의 이제 이런 그 어떤 뭐 이벤트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성도가 좀 낮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가 옮겨가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유명세와 인지도를 내세운 스타들 같은 경우도 이제 면밀한 준비 없이는 좀 사업이 힘들다라는 얘기일 수 있겠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스타들만이 또 낼 수 있는 상표권도 있어요.
본인의 유행어 이런 것들이 상표권 등록 대상이 된다고요? 네, 그렇죠. 배우 정상훈 씨 같은 경우에는 유행어가 양꼬치엔 칭따오라고 유명하죠. 네, 이렇게 그 사람을 떠올리면 바로 그렇게 유행어가 붙잖아요. 자신의 이름을 알린 이 유행어를 상표권을 출원을 한 바 있습니다. 뭐 유사 상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 뭐 닭꼬치엔 칭따오, 양꼬치엔 찌따오, 뭐 양꼬치엔 쪼따오라고 하면서 다양한 유사 상표를 고려한 디자인 출원 자신의 이름을 내건 상표권을 출원한 바 있고요. 예. 또 방송인 박지윤 씨 같은 경우에는 욕망 아줌마라는 이미지와 관련해서 자신의 별명이 붙은 바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가요.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욕망 아줌마 김치찌개라고 봤다. 예. 혹시 직접 하시는 거냐라고 지인이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쓰이는 걸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표를 출원을 했다고 네. 했는데요. 사람 이름과 또 유행어가 같이 연상되는데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데 이렇게 이용된 걸 보고 네. 사람들이 자칫 오해할까 봐 이렇게 네. 상표권 출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연예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소리 상표라는 게 있던데 이런 유행어들은 사실 글자 그대로 읽는데 그치지 않고 그 어조 뉘앙스까지 흉내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건데 지금 뭐 스타들뿐만이 아니고 기업들도 앞다퉈서 이런 소리 상표들 등록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부 예를 들게 된다라면 뭐 개그맨 김준호 씨 같은 경우 케어해주지 않아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우리가 김대희 씨 밥 먹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컬투 같은 경우 그때 달라요 뭐 이런 어떤 유행어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소리 상표로 등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LG전자 같은 경우 사랑해요 LG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까또가숑 뭐 이런 것들을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상표로 등록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내비 상표, 홀로그램 상표 이런 네. 것들을 다 등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표 출원 건수가 한 20만 건을 넘어서면서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자신만의 독특한 그리고 전체적으로 네.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다라면 상표 등록이 가능하니까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상표권 등록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주 YG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